(1700만) 관객을 모은 우리나라 역대 최고의 흥행작 명량의 후속편이 올여름 극장가를 찾아옵니다. 이번엔 한산도 대첩으로 조선을 지키기 위해 젊은 이순신, 박해일이 나섰습니다. 최근 한산 대첩을 다룬 영화가 개봉하면서 이순신 장군에 관한 관심도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영화의 배경인 한산 대첩은 진주, 행주 대첩과 함께 임진왜란 3대 대첩으로 손꼽힌다. 한산 대첩은 조선 수군이 선보인 가장 완벽한 해상 포위 선멸전으로 꼽히기도 하는데 임진왜란의 흐름을 바꿨다고 평가받는 한산 대첩의 배경과 과정은 무엇이었나?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에서는 일본의 야욕을 꺾은 한산 대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채입니다. 최근 이순신 3부작 중 두 번째 영화 한산 용의 출연이 개봉을 했습니다. 사실 첫 번째 영화가 나온 지 8년 만에 개봉을 해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번 영화에는 거북선이 그 위용을 드러내서 전투에 이 액션감을 더해준다고 합니다. 네, 영화 배경인 한산 전투는 임진왜란 3대 대첩 중 하나로 한산도 대첩이라고도 불립니다. 이순신 장군의 대표적인 전투인 한산, 명량, 노량 전투를 오늘부터 다뤄볼 텐데요. 첫 번째 순서로 한산도 대첩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임용환 소장님, 방종관 연구원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592년 4월 13일 시작이 된 임진왜란이죠. 당시 부산포를 쳐들어오면서 시작을 했는데 정말 그 위용이 대단했었습니다. 네, 일본군이 전략을 사실 잘 세웠어요. 속전속결로 격파하고 올라간다였죠. 그래서 상륙하자마자 경상도의 육군과 수군을 향해서 기습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수군의 경우는 먼저 좌도 수영, 우도 수영이 있는데 동시에 이제 해군이 쳐들어가니까 뭐 거의 배가 나오지도 못하고 항구에서 거의 전멸해버리고, 그 다음에 육지에서는 바로 상륙해서 부산진 떨어뜨리고 동래 떨어뜨리고 올라갑니다. 당시 우리나라 조선군은 이게 지금 예비군 체제처럼 동원 체제예요. 네.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일선에서 막아주고 네. 시간은 끄는 동안에 예비군이 소집돼야 되는데 일본군이 이걸 알고 속전속결로 떨어뜨린 거죠. 그래서 부산 동래를 떨어뜨리고 대구로 올라갔는데 그 대구 쪽에 이제 예비군이 집결하고 있는데 벌써 거의 동시에 일본군이 오니까 조직이 안 되니까 와해돼 버립니다. 이렇게 돼서 뭐 쭉쭉 올라가서 결국 선조가 판금대 전투에서 피했다니까 선조가 피난을 가고 5월 3일, 음력 5월 3일에 한양이 함락됩니다. 오늘 우리 주제가 한산대첩 이순신 장군 이야기인데요. 당시 이순신 장군이 수군 절도사였죠. 정확히 말하면 전라 좌도 수군 절도사죠. 그러니까 조선의 군제가 육군하고 수군을 나눠요. 도 단위로 육군 지휘관이 병마 절도사, 수군 지휘관이 수군 절도사인데 중요한 지역에는 이걸 2명씩 뒀습니다. 근데 경상도는 이제 일본하고 바로 만나니까 병마절도사도 둘, 그러니까 좌도 병마절도사, 우도 병마절도사. 수군도 좌도, 우도 2개를 뒀어요. 전라도도 좌도 수군 절제사, 우군 절제사 다 뒀죠. 원균이 경상 우도 절제사였고 이순신 장군이 전라 좌도 절제사, 그다음에 이혁기가 전라 우도 절제사입니다. 여기서 좌도, 우도는 서울에서 본 방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서울에서 봐서 왼쪽, 오른쪽. 임금이 중심이니까 임금이 봤을 때 좌도 우도 이렇게 나눴었는데 이때 당시에 보고를 받은 이순신 장군 어떻게 준비를 하셨습니까? 오늘의 주제인 한산도 해전이 1592년 7월 8일이지 않습니까? 전쟁이 4월 13일 날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이에 한 3개월 정도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은 해전에서는 대체로 이제 한 7번의 전투를 걸쳐 해전을 거쳐서 자신감을 획득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출진이 5월 4일 새벽에 출전해서 5월 7일 날 첫 번째 전투가 이루어지는데요. 이제 그 사이에 고민했던 것은 이순신 장군은 앞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라 자수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미 경상 우수군이 와해된 상태에서 자침해서 와해된 상태에서 그쪽으로 나가서 공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나간다면 언제 할 것인가, 이게 가장 고민거리였습니다. 네. 자기가 관할 지역에서 벗어나서 공격하는 것은 위로부터
지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4월 26일, 27일 선조로부터 나가서 공격하라라는 지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5월 2일 날 비변사로부터 이제 전투 명령이 하달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순신 장군께서 고민한 것이 사실은 이혁기 장군이 지휘하는 전라 우수사 군과 연합해서 나가고 싶었는데 사실 연합이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변사에서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5월 3일 날 정운 장군이 와서 만약에 지금 출전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건의를 했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5월 4일 날 출전하게 되고 5월 7일 날 이제 1차 출전에 따른 첫 번째 전투가 옥포해전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옥포해전, 합포해전, 그다음에 적진포해전 이렇게 쭉 이제 5월 초까지 이어지고 요때 이제 한 3번의 해전을 거쳐서 이제 자신감을 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투가 사천 전투 5월 29일 날 시작이 되고 이어서 당포, 당항포, 율포 이렇게 해서 이제 2차 출전에 관한 전투가 이어지면서 총 7번의 전투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때 육지의 이제 전투 상황을 보면은 5월 3일 날 한양에 함락되고 6월 1일 날 개성에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 지상군의 가장 큰 병력이었던 이제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육군들이 모였던 용인 근처에서 전투가 있었는데 용인 전투가 이제 6월 6일 날 있으면서 본안병들이 이제 와해가 됩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조선의 육군의 주 전력이 와해되면서 선조가 이제 더 6월 11일 날 이제 다시 평양을 버리고 의주 쪽으로 다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육군은 계속 이제 와해되는 상태, 수군은 서서히 이제 자신감을 회복해서 1차 출전, 2차 출전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게 되고 그것이 이제 한산도 해전을 앞둔 3차 출전까지 앞두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오해는 많으셔야 될 게 저희는 객관적으로 이 전투를 바라보고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이 답답한 부분과 시원한 부분이 공존할 수 있다는 점 마음을 다잡으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육군은 정말 파죽지세로 밀렸고요. 이혁기 우군 이 전투사가 아직 오지 못한 상황. 이런 상황에도 수군이 연전연승했습니다. 이건 어떤 준비가 돼 있길래 이랬습니까? 전쟁사의 철저한 원칙이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원인에서 보통은 지휘관의 능력, 뭐 전술, 무기 이런 거를 이제 많이 찾으시는데 실제로 이 이후에는 전략적 대비와 전술적 능력이라는 게 좀 나눠야 돼요. 그런데 임진왜란 얘기하다 보면 이 전술적 준비 실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패전과 승전 모두 전략적 대비의 결과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여기에는 굉장히 긴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이 건국할 때 고려 말에 14세기에 이제 고려가 엄청난 외침을 당하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 그때까지는 군대는 육군이었어요. 바다는 왜군은 옛날부터 쳐들어왔죠. 근데 얘들은 거의 도적대 수준이었기 때문에 군대는 육군이고 이 왜구를 막는 건 거의 요즘 말로 하면 해양 경찰의 역할이었습니다. 대부분이 그랬어요. 그런데 14세기에 왜구가 오는데 얘들이 옛날 해적대가 아닌 거예요. 요즘식으로 하면 거의 사단 규모로 와가지고 내륙을 휩쓰니까 이때 참 그때 그 국정을 운영했던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판단을 내립니다. 이제 우리는 국방을 북쪽만 놓고 볼 수는 없다. 일본도 이제는 우리를 위협하는 국가다. 그래서 국방 개념을 북쪽은 육군, 남쪽은 수군으로 막아야 된다는 이군 체제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북쪽은 당연히 육군이니까 기병, 무사 중심이 되고 남쪽은 수군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해안, 서해안까지 전함을 만들고 수군을 양성하는데 엄청난 국력을 투여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진왜란 대비할 때 맨날 안 돼 있다, 뭐 놀았다 이런 얘기만 하니까 막 비난만 하는데 사실 수군들은 준비를 많이 했어요. 해군은 이게 배를 몰아야 돼요. 그때 탱크 같은 건 없으니까 배는 이게 안 쓰면 부서지거든요. 그리고 몰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형편없는 나라는 육군은 막 활도 못 쏘고 막 칼도 못 든다 이러지만은 해군은 적어도 배는 저을 줄 안다. 그리고 배끼리 이게 또 옛날에 이게 전문가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요즘 말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기술 부사관, 뭐 이런 초급 장교 이런 조직이 살아있게 돼요. 그래서 수군은 어느 정도까지는 질이 유지가 됩니다. 육군의 이제 주 대비 위협이 결국은 이제 여진족을 상대로 이제
군제 편성이라든가 이런 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임진왜란 초기처럼 뭐 20만에 가까운 일본 지상군이 상륙을 해서 대규모 공격을 해오는 이런 상황에 사실은 좀 대비가 안 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쪽은 남쪽 어쨌든 수군 중심이 되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수군들이 고생을 많이 해요, 병사들이. 배 타고 나가면 막 병들어 죽기도 하고 침몰해도 죽기도 하고. 그래도 국가가 어쨌든 꿋꿋하게 수군을 유지를 해요. 그래서 200년 가까이 이 체제를 유지를 합니다, 사실은. 이것 때문에 임진왜란 때 수군의 활약이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으로 여진족을 막기 위해 육군이 강했고 남쪽으로는 왜구, 조직화된 왜구를 막기 위해 수군이 강하고 대비가 돼 있었다라는 뜻인데, 근데 사실은 누구나 이 그럴듯한 계획은 있다. 예, 명치를 세게 맞기 전까지는 뭐 이런 이야기가 사실 우스갯소리로 있긴 한데, 일본 같은 경우에 어이구 깜짝 놀랐어요. 전략적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사실 일본군은 육군 중심이었기 때문에 해군 전략 쪽에는 좀 자기들 그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북방의 육군은 좀 제대로 돼 있었어요, 또 거기는. 네. 근데 남쪽은 이게 완전 그냥 농민군 수준이니까 그냥 와해돼 버렸는데, 바다로 가다 보니까 수군한테 걸려버린 거죠.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1차, 2차 출천대 완전히 막혀버리니까 심각한 차질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보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육로로 하는 보급은 진짜 힘들어요. 배로 가는 거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해상 보급로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뭐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그렇지만 보급 안 되면 군대는 아무것도 못 돼요. 보급이 어려워지니까 진격이 안 되고 일본군이 생각했던 전쟁의 구도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네, 그럼 육로를 통한 보급과 해로를 통한 보급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기록은 조선의 기록보다는 일본의 기록을 봐야 되겠죠. 일본에도 그 문제에 관해서 이제 두 가지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규슈 대학에서 연구한 바에 따르면은 평양에 당시에 고니시 유키나가 군이 직결해 있을 때 200석의 군량미를 수송하기 위해서는 배 한 척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200석을 가져가면은 평양에 있는 주둔군이 3일치를 먹을 수 있다 그럽니다. 근데 그것을 육로로 이동할 경우는 500필의 수송용 말과 그다음에 500명의 인부와 그것을 호위하는 별도의 병력이 더 필요한 거죠. 굉장히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사례는 일본의 구보다 마사시라는 학자가 연구한 건데요. 1593년 1월이 되면 이제 한성을 중심으로 일본군이 10만 명이 직결을 하게 됩니다. 1593년 1월인데요. 10만 명의 병력이 먹을 수 있도록 군량미를 얼마를 비축했냐면은 14,000여 비축을 했다 그럽니다. 네. 근데 3개월이 지난 다음에 4월 말에 일본군은 자진 철수해서 5월 달에 부산에 직결해서 외성을 쌓고 보급선을 단축해버립니다. 스스로 철수합니다. 네. 왜 그러냐고 연구를 해봤더니 부산에서부터 한양까지 릴레이식으로 보급을 하기 위해서는 14개 기지가 필요하고 그 14개 기지를 보급을 10만 명의 병력을 보급품을 운송하기 위해서는 서울에 있는 주둔군보다 1.16배의 병력이 더 필요하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실제로 1593년 3월이 되면 군량미가 거의 떨어집니다. 일본군이. 그러니까 육로로 10만 명의 한성 주둔군을 보급할 수 없는 거죠. 당시로 능력으로서는. 그러니까 최초의 일본군의 계획은 그거였답니다. 제가 자료를 봤더니 최초에는 성을 뺏어서 군량미를 이용한다. 네. 두 번째는 점령한 다음에 빠른 시일 내에 점령한 다음에 조선인들로부터 경작에 따른 세금을 거둔다. 는 게 이제 주 계획이었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인들이 이제 청야 전술회에서 이제 의병 활동 뭐 이런 거에서 협조를 안 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조선인들로부터 세금을 못 거두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본에서 계속 다 실어서 보내야 되는데 육로로 이동했을 때는 한성에 주둔하고 있는 10만 명 병력을 먹여 살릴 수가 없는 결론이 도달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남쪽으로 철수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위주에 피난해 있던 선조와 정부는 힘이 났겠네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 바다에서 보급이 안 오는 건 좀 간접적인 징후군이고, 의주에 피난가 있는 선조나 조정 관료들은 지금 육군이 오는 게 제일 무섭잖아요. 평양 떨어지고 사실 해전에서 승전했다는 보고가 오긴 와요. 그런데 이 효과는 당장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일본군은 계속 진격해 오니까. 그래서 평양까지 오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6월 달에 선조는 망명 신청이 끊어지면서 거의 절망적인 상황이었고, 요게 이제 7월 11일쯤에 왔으니까 딱 그 한산 해전 나고 막 고를 때예요. 일본군은 일본군 입장대로 이게 이기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게 전황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뭔가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안 되는 때였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 회전에서 승리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까 연구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보급로의 난계를 타게 하려면 해로를 뚫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세금을 거두려면 호남에 가야 돼요. 그래서 명령이 내려옵니다. 육군과 수군이 모두 호남으로 가라. 호남 바닷길을 뚫고 호남을 점령해라. 그래서 육군이 들어가는 게 금산전투예요. 그리고 이치에서도 전투 벌어지잖아요. 네. 묘하게 한산 대첩이 벌어진 날이 육지에서는 이치 전투가 벌어진 날이에요. 자, 그러면 일본 어떤 지휘관이 또 왜군들을 끌고 옵니까? 일본군의 약점은 해군이 좀 조직화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습게 보긴 우습게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2번이나 패배했기 때문에 네. 있는 대로 다 끌어모으고 함대는 함대대로 병력은 병력대로 모아서 부산포에서 대함대를 만들어서 가자 이렇게 되게 되죠. 그래서 사실 이 명령은 6월 23일에 왔어요. 그래서 와키사카 야스하루, 구키 요시타카, 가토 요시아키 등 일본의 육군과 해군의 주요 지휘관들이 모여서 연합함대를 결성하게 됩니다. 자, 야스하루라는 이름. 네. 네. 그 일본 주요 수군 지휘관 세 사람 말씀하신 대로 와키자카 야스하루, 구키 요시타카, 그다음에 이제 가토 요시아키 이렇게 세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모였을 때 총 전력은 얼마냐? 네. 약 기록에 의하면 약 115척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약 73척 정도를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두 사람이 한 40여 척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세 사람 중에 해전 경험이 가장 많은 사람은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아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오. 이 중에 해적 출신이 있었습니다. 구키 요시타카라고 해적 출신인데 이제 그게 전국시대 통일 과정에서 이제 오다 노부다가 그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귀속이 돼서 이제 해전을 전담하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가토 요시아키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큐슈를 공략할 때 같이 참전했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사실은 해전에 경험이 있었고 또 최초에 그러니까 1차 출전, 2차 출전할 때 옥포 해전에서 실제로 교전을 했던 지휘관들입니다. 어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신중하죠, 대체로. 그런데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사실은 해전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 일본에서는 이제 수군 지휘관으로 임명된 계기가 자신의 영지를 섬으로 받았습니다. 원래 육군의 육상 지휘관이었는데 영지를 섬으로 받은 거죠. 해적들이 출몰하는 섬을 영지로 받다 보니까 이제 전국 통일 과정에서 일부 해전에 가담한 그런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세 사람 중에 해전 경험은 가장 적었다. 그러나 전력은 가장 많이 가진 수군 지휘관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살짝 기분 좋은 지휘관이 지금 일본의 지휘관으로 지금 올라섰는데, 자, 그러면 일본 첫 공격 어떻게 감행합니까? 세 사람의 지휘관 중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단독 출정이 됩니다. 오. 자, 그럼 조선의 대응. 이제 속 시원할 준비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근데 아무튼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는 쉽지는 않아요. 결과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렇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스하루가 단독으로 출전해서 오는데 근데 한 번에 오지는 못하잖아요. 이게 포구에 정박하면서 오게 되죠. 자기도 정찰도 해야 되고. 그런데 조선군이 이거를 탐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군대가 다 그렇지만 해군은 배에다가 이걸 다 실어야 되기 때문에 생각처럼 빨리 출전은 못해요. 그러니까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 탐지를 하느냐 못하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요 거제도 오기 전에 벌써 조선군 첩보 부대인지 뭐 어떻게 다니는 조직들이 이 이상한 동향을 탐지를 합니다. 배가 가덕도에서 거제도 사이에 한 10척에서 30여 척이 분주히 왔다 갔다 한다. 이상 동향을 딱 탐지해서 보고를 하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때 금산 전투의 결과도 이수인 장관한테 보고가 옵니다. 임진왜란 때 조선군이 딴 건 몰라도 행정 조직은 정말 어떻게 보면 당시 전 세계에서 최고의 행정 조직이거든요. 이렇게 밀도 높은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문이 다 와요. 네. 그래서 이수인 장군이 금산 전투의 결과를 알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여기서 지금 배도 좀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수인 장군이 파악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전쟁 상황을 봤을 때 일본군이 이 해상 보급로를 뚫는 게 전쟁의 승패가 걸린 일이다.
그렇다면 이건 동시 공격이고 아마 대규모 집단적인 공격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파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이죠. 또 이 이순신 특집을 준비하기 위해 사천, 삼천포, 거제 여기를 이번 주에 갔다 왔습니다. 그 문어 잡으러. 네, 물론 문어를 잡았지만 요 정보도 좀 파악을 하고 왔는데 네. 정보는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휘관이 이제 앞에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실은 1차 출전, 2차 출전과 상황이 이제 전체적인 전구에 조선반도 전체의 전쟁 상황이 지금 변곡점에 도달한 거죠. 네네. 그런 상황에서 지휘관들이 가장 전략적 사고를 하는 지휘관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건 바로 정보입니다. 네. 그래서 정보를 막 수집하고 있었던 기록이 있죠.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타이밍입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많이 수집해서 최대한 정확한 정보해서 결심하면 가장 이상적이죠. 그런데 정보를 수집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네. 너무 많이 시간이 소요가 되면 나중에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 이제 균형점을 유지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시기에 이 정도 정보를 가지고 왜군 의도를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통상 이제 현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휘관이 어떤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결심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정보 자산들이 그 정보를 중심으로 정보를 수집해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앞에서 제가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통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하는 정보의 70%만 수집이 되면 결심해라. 90%, 95%, 99% 이렇게 가면 타이밍을 놓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님도 반드시 원하는 그렇게 신중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원하는 정보가 100% 아마 수집이 안 됐을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여기서 내가 결심을 하지 않으면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라고 판단하셨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네, 그거는 정확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쟁사 보면 좀 무능한 지휘관일수록 징후는 있어요. 네. 네. 세상에 어떻게 대군이 움직이는데 갑자기 네. 나타나겠어. 그러면 계속 정찰 첩보 가져오라고만 그래요. 첩보 가져와, 첩보 가져와. 그러다 코앞 가져와요.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7월 4일에 벌써 이혁기하고 만나서 회의를 해요. 근데 이제 회의를 무슨 회의를 했는지는 내용이 없는데 그 뒤에 상황을 이렇게 유추해 보면 확실히 상황을 판단한 것 같습니다. 왜군이 지금 해야 될 것은 이거야. 그런 상황에서 쟤들이 저렇게 움직이고 있어. 그럼 이건 틀림없이 대규모 공격이다. 그러면 전략을 짤 때도 중요하죠. 소규모 함대가 올 때와 대규모 함대가 올 때는 아군의 대응도 달라지게 돼요. 이 상황을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아군의 준비와 대응 역량이 전혀 달라지게 되는데 이후에 벌어진 사태를 보면은 이순신 장군은 확실히 상황을 파악하고 그리고 대함대의 침공이라는 전제 하에서 함대를 짜고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심의 가장 기존의 상황과 달라진 건 뭐냐면 왜군이 집결해서 온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결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규모 결전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중요한 핵심 지형을 먼저 선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견내량을 향해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 평상시보다 훨씬 더 빨리 이동을 합니다. 만약에 이순신 장군께서 3차 출전을 하루라도 늦췄으면은 와키 작가 야스하루 해군이 견내량을 먼저 통과했을 겁니다. 먼저 통과했다면은 한산도 해전은 발생하지 않았고 다른 데서 전투가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참 정말 그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일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 네. 그건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사님 시청률 생각하십니까? 네, 떡밥 던지는 걸 좀 끝까지 보라고 배워야겠더라고요. 지금. 알겠습니다. 국방 문제에 소홀했던 조선은 1592년 일본에게 대규모 침략을 당한다. 얼마 되지 않아 일본에 한양을 내주게 되지만 조선 수군의 활약으로 일본군의 해상 보급로는 막혀버린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군은 호남의 바닷길을 뚫고자 한다. 일본의 육군과 수군은 총공세를 위해 호남으로 진격하고 전쟁의 승수는 해상 보급로 차단이라 생각한 이순신 장군은
일본의 총공세를 막기 위해 빠르게 견내량으로 출발한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그러면 이 빨리 출격해라라고 해서 하루만 결단을 늦었어도 사실은 왜군이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바로 들어가진 않는다. 언제 들어갑니까 이러면? 그러니까 7월 4일 날 이혁기하고 회의를 하고 네. 그리고 7월 6일 날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빠른 편이에요. 준비하고 이런 걸 네. 생각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7월 6일 날 출발해서 7월 13일에 귀환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해전이 아주 오랫동안 못 떠 있어요. 네. 길어야 열흘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그 안에 준비하고 나와야 되는데 요번은 좀 짧았던 거 봐서는 단판 승부잖아요. 네. 그러니까 길게 많이 준비할 필요 없어. 2차 해전 같은 게 꽤 오래 돌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순시하고 왜군을 사냥한다 할 때는 최대한 싣고 나가서 오래 떠 있어야 되는 거고 이건 당판 승부니까 최대한 빨리 해서 한 일주일 정도 준비해서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6일에 출발을 해서 노량에서 원균하고 합류를 합니다. 이때 원균은 7척. 근데 항상 이게 해전사 얘기하다 보면 연합함대라고 그러는데 대부분 전라 좌수영, 우수영이 주력이고 네. 경상 우수영은 뭐 4척, 7척 맨날 일해가지고 하여간 그래도 형식적으로는 숟가락 중요하니까. 얹기 정도. 네,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제 진주 창신도에서 1박을 하고 근데 여기부터 이제 말하는 지형들이 다 이제 요즘은 이게 매립이 다 돼가지고요. 바다가 육지가 된 곳이 되게 많아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좀 찾기가 힘든데 그 다음에 정박을 했는데 그때 미륵도에 있던 이게 아마 통영 미륵도 아닌가 싶은데 네. 목자였던 김천손이라는 사람이 뛰어와서 오. 왜군이 지금 견내량에 70여 척이 오. 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왜군이 와 있는 거잖아요. 와키사카 함대겠죠. 척수도 되게 비슷합니다. 김천손이 와서 보고를 했다. 요 정보 하나가 미치는 영향력이라는 거 사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인류가 전쟁을 시작한 이래 지휘관들이 항상 고민거리가 3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적은 어디에 있느냐. 두 번째, 나의 위치는 도대체 어디지? 그리고 우군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이 3가지가 고대로부터 항상 지휘관들의 3가지 고민거리였습니다. 근데 현대는 이제 GPS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통신도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뭐 또 정보 자산도 발전하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이 많이 해소가 돼서 그것을 결국은 정보 전쟁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과거에 고대 전쟁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런데 적이 어디 있는가라는 것을 목동 김천손이 정확하게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미륵도의 미륵산이라고 이제 거기서 이렇게 현장에서 제가 영상을 봤는데 보입니다, 실제로. 보이고 대선, 중선, 소선 몇 차까지 거의 정확하게 보고를 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지금 케이블카 있는 될 거야. 네, 그렇습니다. 잘 보여요. 그 김천손 씨께서 이 시력이 좋아서 망정이지 참 다행입니다. 예, 그 척수까지 정확하게 거의 맞췄어요. 우와. 그러니까 그거 정보는 결정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3가지 질문의 첫 번째 해답을 목동 김천선의 보고를 통해서 해소가 된 겁니다. 두 번째 질문, 나의 위치는 어디지? 우리 우군은 어디 있는 거야? 연합함대 구성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일단 기본적으로 연합함대가 구성됐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은 답이 된 거죠. 그럼 이제 일본 수군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네. 그럼 일본 수군 입장에서는 적이 어디 있는 거야? 모르죠.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으로 견내랑 이쪽으로 한 번도 진출한 적이 없었거든요. 기록에 보면은 뭐 전혀 첩보가 없었고 두 번째는 나의 위치조차도 견내랑 동쪽은 알지만은 견내랑을 통과한 이후에 지형을 모르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질문, 우군은 어디 있는 거야? 단독 출전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정보에 있어서 3가지 질문에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불균형이 발생한 거죠. 압도적으로 이제 조선 수군이 정보의 우세를 달성하고 이게 결국 이제 전쟁의 나중에 결정까지 이제 도미노 게임처럼 이제 연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런 측면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김천손이라는 사람이 정보를 줬는데 이걸 100%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전쟁사에서 아까 말씀드린 조선의 그 정보 체제, 정보 능력이라는 건데 행정 능력과 정보망 구성에는 조선이 정말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사실 전쟁터에서 누가 확 달려와가지고 적이 어디 있습니다라고 해서 그걸 믿는 군대는 거의 없어요. 정말 놀라면요, 탱크 한 대가 나타났잖아요. 빡 뛰어와가지고 적이 구름같이 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이 김천손이라는 사람은 어느 정도는 훈련을 받은 이 정보 조직의 일원이다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 김천손이라는 사람이 목자예요.
그런데 목자라는 건 목동이라는 게 조선엔 그 구격 체제에 있고 향리의 말단 조직 같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정보망에 들어오는 사람들이고 그 산꼭대기에 왜 있었겠어요? 그거 가봤는데 거기 양치로도 못 가요. 거기는 살벌한 절벽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 있었다는 건 다 조직에 있었고 사실은 많은 정보가 왔는데 이 사람의 정보를 신뢰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삼동대장에 속해 있는 예비군 중에 산꼭대기에 있는 레이더병 같은 느낌이 좀 있네요. 그 이제 군사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첩보라는 용어가 있고요, 정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어허. 그게 일반적으로는 다 뭐 그 말이 그 말인 것처럼 느끼는데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요? 예, 첩보라는 것은 단편적이고 그다음에 그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는 거, 이걸 이제 첩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첩보가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수집, 분석, 평가, 판단. 이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정보가 되는 거죠. 근데 난중일기에는 이 과정이 생략돼 있습니다. 목동 김천선이 보고를 했고 이렇게 해서 했다. 이제 이 과정은 생략돼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신뢰할 만한 그 정보원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정보 출처에 대한 신뢰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첩보를 정보로 이제 인식할 수 있었고 활용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첩보와 정보를 좀 약간 교차 검증을 하신 것도 있네요, 이순신 장군께서. 당연히 군사적인 상황에서는 당연히 검증이 필요하죠. 그래서 크로스 체크합니다. 그러니까 첩보를 놓고 이 첩보와 저 첩보가 상충되는 요소가 없는가, 일치하는가 이런 부분을 검증을 하죠. 그래서 실종자 수색이라든가 아니면 범인 색출을 할 때도 보면 몽타주를 신고를 받을 때 막 99% 이상이 잘못 본 거가 있는 정도로 첩보는 100% 신뢰를 할 수가 없는데 이건 첩보와 정보를 교차 검증을 했단 말이죠. 이순신 장군께서 이제 데뷔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 전에 제가 아까 좀 이따 말씀드린다고 그랬는데 아. 이 7월 4일 회의 때 왜군의 전략을 이순신 장군이 정확히 예측했다. 요기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가 하나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첩보를 얻고 이순신 장군의 기록에 의하면 이 얘기를 듣고 여러 장수들에게 적을 칠 전략을 엄히 지시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요즘 신문 기사처럼 이해하시면 그게 뭐야 이럴 텐데 옛날 기록도 당연히 축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기록을 본 제 느낌으로 말하면 요 말은 뭐냐면 저기 이랬어? 70척이나 돼? 야 작전 다시 짜. 이게 아니고 네. 봐라 이게 내 생각에 맞지 않냐. 그러니까 회의를 다시 한 게 아니라 네. 이순신 장군이 기존의 전략을 다시 얘기했다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거든요. 네네. 그건 뭐죠? 다시 철저히 대비하고 이 대함대를 맞아 싸울 장소로 견내량을 찍어 놓고 지금 오고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천선의 정보가 깜짝 놀라는 정보가 아니라 자기의 짐작이 맞았다는 걸 확인하는 정보죠. 그다음에 적을 칠 전략을 엄히 지시했다라고 돼 있어요. 네. 뭐 이거 새로 짠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 옛날 한문 쓰는 문장으로 보면은 기존의 전략을 엄히 지시했다는 건데 말한 대로 행동해라. 네. 근데 엄히 지시했다는 건 뭐겠어요? 이순신 장군이 세운 전략이 굉장히 복잡하고 스케일 크고 개개인의 어떤 정교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준비해라. 나중에 봐도 전술이 굉장히 정교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위치를 철저하게 지켜야 되고 지시사항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대비가 이미 돼 계셨습니다. 그리고 엄히 준비해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어떤 준비하셨습니까? 그 난중일기 보면 이순신 장군은 굉장히 전략가예요. 네. 견내량으로 돌파해서 싸우자는 것에 대해서도 한마디 남겨놓습니다. 일단 견내량은 좁다. 그리고 암초가 많다. 그런데 판옥선의 단점이 크기 때문에 크게 장점인데 그게 단점이어서 너무 넓고 크니까 이게 우리나라 배는 밑에가 평평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충돌하거나 파도를 만나면 전복이 돼요. 그래서 판옥선끼리 부딪히면 바로 전복이 됩니다. 그럼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당신 말처럼 그렇게 돌격해서 난전을 벌이면 우리끼리 희생이 더 크다. 그다음에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외구 함대를 섬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긴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야 외구가 또 못 쳐들어오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압도적으로 이겨야 되는데 좁은 데서 싸우면 지난번 1차, 2차 해전 때도 보면은 외구는 바다에서 안 될 것 같으면 바로 육지에 대고 올라가 버려요. 이러면 이제 골치 아파져. 조선군이 상륙해서 싸울 수가 없거든. 네. 그러면 섬멸이 안 되잖아. 그럼 또 붙어야 된다고. 붙으면 붙을수록
일본군도 이쪽 지형을 알게 될 것이고 같은 작전 2번 못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잡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놓치면 안 돼. 그러니까 육지에 붙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어내라. 끌어내서 넓은 데 싸워야 되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저도 가봤거든요. 네네. 사실 지형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한려수도 가서 이렇게 보시면요. 어디가 섬이고 어딘가 육지인지 몰라요. 그럼요. 그거 아시죠? 네네네. 우리가 지금 넓은 바다로 끌어낸다고 그러는데 이게 수평선 보이는 넓은 바다가 아니고 네. 넓어도 여기 가보시면 사방에 산이 보입니다. 중요한 건 어디가 육지고 어디가 섬인지 맞습니다.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덧이에요. 왜군은 분리하면은 육지로 올라간다. 그런데 한산도 쪽으로 끌어내면 망망대해가 아니고 계속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얘들이 분리하면 육지로 올라갈 것이다. 그런데 거기가 무인도고 막힌 섬이야. 그러면 우리가 때려 죽이는 게 아니라 도망쳐서 섬에 올라가서 굶어 굶겨 죽는다고. 죽인다. 바깥에서 그 외부에 배만 격침시켜 놓으면 지켜보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이겼을 때 적과 아군의 승전, 이 희생비가 아군이 훨씬 유리해지죠. 이렇게 되면 적은 공포에 휩싸이게 되고 이게 그 뒤에 전쟁에서도 어마어마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 넓은 바다로 끌어내라가 아니라 섬이 있는 곳으로 끌어내자. 전투 얘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 당연히 지형이죠. 적들은 이 지형이 섬인지 육지인지 모르는 상태. 굉장히 우리 조선에게 유리한 상태고요. 일본군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이순신 장군에서 가만히 있어봐. 요렇게 하면 섬 쪽으로 끌어낼 수 있겠다라는 전략까지 세운 곳이 바로 견내량입니다. 네, 견내량 사실은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이제 견내량을 현재 지도를 놓고 보시면은 결국은 통영반도하고 거제도가 큰 섬이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있는 좁은 수로입니다. 수로인데 그 수로의 이제 폭이 작은 데는 180m밖에 안 되고요. 와. 아무리 넓어도 400m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와. 그 수로가 약 한 4km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바다가 넓게 있다가 수로가 형성되면은 이제 조류가 빨라지죠. 그렇죠. 예, 조류가 빨라집니다. 속도가 빨라지죠. 이제 그게 가장 큰 그 이제 견내량의 특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암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지형적인 특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 지명을 보면은 그 특성이 나오는데요. 옛날에는 이 현지 주민들은 갯내라고 그랬답니다. 갯내. 예, 갯이 뭐냐면 이제 바다라는 의미고요. 네네. 내는 일반 이제 육지에 있는 하천 이런 뜻입니다. 바다야 강. 그렇습니다. 바다에 있는데 물이 냇가처럼 빨리 흐르는 좁은 수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갯내를 한자로 표기하면은 견내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참 정말 이순신 장군님 들으면 들을수록 대단한 게 한려수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풍화리, 통영 풍화리 이런 곳 가면요 여기가 호수야 바다야 물이 너무 잔잔하고 고요해요.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견내가 있다라는 걸 일본 왜군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습니다. 전체 남해안의 전체적인 위치를 보면은 견내량은 경상 우수군의 지역입니다. 전라 좌수군의 지역이 아니고 경상 우수군의 지역인데 결국은 이제 경상 우수군을 통해서 전라 좌수군 지역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 지역을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견내령 바로 뒤쪽에 한산도에 결국은 삼도 수군 통제영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약 5년 동안 임진왜란 소강기에 거기서 삼도 수군 통제영을 설치하고 딱 지키고 있는 거죠. 이제 한산도 앞바다와 견내량을 통해서 오던 거제섬을 돌아서 오던 간에 어쨌든 한산도 앞바다에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산도에다가 통제영을 설치한 거죠. 그래서 통제영을 설치한 이유가 한산도에 나중에 이제 전쟁 이후에도 결국은 견내량을 통제하면은 결국은 경상 우수영 지역을 포함해서 전라도 지역은 왜군이 못 들어간다라는 걸 정확하게 인지하고 거기에 이제 그 아주 중요한 지역이면서 포인트다라고 이제 구상을 하고 전쟁을 시작한 거죠. 근데 왜군이 그럼 그 견내량으로 안 오고 돌아설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사실 전쟁사를 연구하면서 굳이 이 견내량으로 안 들어오고 돌아와도 되는데 왜 견내량을 통과했을까라는 의구심을 저희도 비슷하게 가졌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 어떤 함선의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거죠. 대부분의 당시에 그 함선은 이제 연안을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게끔 밖으로 돌면 돌수록 당시에 이제 풍랑이라든가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임진왜란 과정에서도 이순신 장군께서 가장 많이 통과한 관문이 견내량이고 간혹 그 돌아서 이렇게 거제 섬을 돌아서 이렇게 전라도 지역이나 경상도 지역으로 이동했던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상이 아주 좋을 때, 그다음에 적의 위협이 없을 때,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완전히 안전이 보장됐을 때만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함선의 한계, 성능의 한계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갈 수밖에 없는. 네네. 네. 근데 뭐 갈 수밖에 없다고는 해도 사실 별로 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심리전에서도 이순신 장군께서는 굉장히 능하셨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가. 예, 그 유인 작전이라고 이제 통상 기록에 나와 있는데 유인 작전은 기만 작전의 일환입니다. 그리고 기만 작전이 가장 중요한 게 심리전이죠. 네. 근데 심리전을 할 때 원칙이 뭐냐면은 인간의 심리를 역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어떤 심리를 역이용할까요? 확정 편향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확증평야인데. 그렇습니다. 자기가 선입관을 가졌는데 어떤 현상을 보면은 아 그래 맞아 내가 생각했던 대로 맞는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게 통상 확정 평양의 함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기만 작전을 할 때 가장 효과적인 기만 작전은 뭐냐면은 상대방이 생각하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대로 보여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내 판단이 맞아.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아 이게 예. 굉장히 재밌는 게 이순신 장군의 경우엔 첩보와 정보를 섞어서 확실하게 진짜 정보라고 만드시는 건데 네. 이걸 잘못 이해하면 확증 평양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건 다 이제 전쟁이라는 게 항상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전쟁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와키자카 야스하루의 심리를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과도한 자신감, 두 번째는 조급함.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감이 그렇습니다. 크니까, 네. 과도한 자신감은 어디서 왔겠습니까? 네. 6월 6일 날 네. 한 달 전에 용인에서 그 수만 명의 조선군을 아침에 기습해서 섬멸한 건 아니고 사실은 이제 와해시킨 거죠. 네. 1,600명을. 그래서 당시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로부터 엄청 칭찬을 받고 그래 너라면은 해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차출이 된 겁니다. 당연히 이제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던 거 불과 한 달 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조급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차출이 돼서 이제 해전에 투입되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이제 사실은 특별한 임무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함대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73척을 주어졌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런 막강한 수군 전력을 가지고 내가 특별히 임무를 받아서 나왔기 때문에 빨리 공을 세워서 그야말로 이번에 당시에 와카자키 야스하루는 일본 수군 장수 또 육군의 장수들 중에는 이제 흔히 몇만 석의 뭐 녹봉을 받았다 이렇게 일본에서는 네.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기준으로 따지면 하급이었습니다. 다이묘들 중에도 사실은 이제 조금 낮은 상태였어. 거기서 만약에 한산도 해전에서 야스하루가 이겼다면은 아마 다이묘들 중에 최고의 어떤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야 공을 세워서 이번에 내가 한번 확실하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죠. 그래서 과도한 자신감과 그다음에 조급함 이것이 결국은 이제 유인 작전에 말려들고 단독 출정으로 이어지는 이제 그런 어떤 심리적인 것과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견례하게 보이니까 내 지름길로 가. 이렇게 된 거군요. 근데 실제로 전사를 보면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사 이해할 때 늘 실수하는 게 우리는 이제 편할 때 보니까 야 이런 단순한 것도 생각 못하냐. 그래서 다 제갈량이 쉽게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전쟁은 엄청난 과부하가 걸리잖아요. 자기도 위험하지만 부하들의 생명이 걸려 있고 불안한 상황에서 자신감을 넣으면 확증 편향이 더 심해져. 왜? 자신감을 불어넣기 위해서 막 이유를 끌어대요. 바람이 우리 편일 것이고 적은 이럴 것이고 전제를 자꾸 두다 보면 방향은 점점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대단한 거예요. 적을 얕보지 않는 사람은 적은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장점이 있고 이거를 인지한 다음에 내 작전을 짭니다. 네. 근데 겁나는 사람은 쟤들은 무기가 좀 부실할 거야. 한 번 치면 깨질 거야. 합리화. 이런 전제를 막 놓고 보니까 스스로 확증 편향에 빠지는 거예요. 그 와중에 이제 이순신 장군께서는 다 내 계획대로 돼가고 있구만. 모두들 준비 엄히 했겠지. 요 상태로 왜군을 맞이하게 됩니다. 과연 이순신 장군께서는 어떠한 전투를 벌이실까요? 다음 이야기
임진왜란 발발 이후 위기에 빠진 조선을 구하기 위해 성웅 이순신이 등장한다. 그러자 일본군은 조선 수군을 공략하기 위해 호남을 향한 총공세에 돌입한다. 한산도 앞바다 견내령으로 모이게 되는 일본군. 이순신 장군과 조선 수군은 역사상 가장 완벽한 해상 포위 섬멸 작전을 시작하는데 일본의 야욕을 꺾은 한산대첩 2부. 많은 시청 바랍니다. 뉴전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